안녕하세요. 저는 가천의대 비뇨학과 정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선천성 비뇨기 생식기 질환이에요. 어, 비뇨기계, 그 다음에 생식기관에 선천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초음파 소견이에요. 이 초음파가 무엇을 찍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초음파는 기계에서 에코라 불리는 초음파를 쏴서 물체에 대해서 반사해서 오는 그 반사되는 초음파의 양을 가지고 색을 정하는 그런 영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양이 많아서, 즉 초음파가 투과되지 않고 반사되는 양이 많으면 조금 더 하얗게 하이 에코제네시티의 모습을 보이고, 물질을 초음파가 투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검게 보이죠. 보시면 요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검게 보이는 이 가운데 공간은 대부분 이 초음파가 통과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초음파를 찍은 장기는 콩팥이거든요. 그래서 이 콩팥은 이렇게 가운데에 액체가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초음파 소견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도네프로시스, 물콩팥증, 수신증 이렇게 부르는 진단명을 붙일 수 있겠죠. 자, 하이도네프로시스는 모두 5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통 이렇게 단계로 구분할 때는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계로 구분하죠. 자, 이런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신장이 수신증이 있는 신장이 어느 단계에서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즉 수신증이 콩팥이 손상당할 가능성이 적다면 뭐 관찰이 가능하겠지만 손상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단계부터 이 손상을 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손상을 당하는가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수신증이 있을 때 손상을 당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또 수신증이 있으면 또 어떠한 합병증들이 생겨서 결국은 콩팥이 망가지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산전진찰에서 신생아 수신증이 만약에 엄마 뱃속에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태어났을 때 아이한테 유린 검사, 비엔크라이틴, 기타 동반되는 기형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보통 어, 바로 그 자리에서 초음파를 안 하고요. 생후 2일에서 7일 이렇게 좀 간격을 띄웁니다. 이게 왜 바로 초음파를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 마터널 이펙트 때문에 이 원래 아이가 수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후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엄마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콩팥이 정상으로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음파를 태어난 바로 직후에 수신증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적어도 이틀 또는 3일 정도 경과한 이후에 우리가 초음파를 체크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의 소견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냥 수신증인지 아니면은 멀티시스트 키드니 디지즈, MCDK인지 또는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검사가 몇 가지가 보입니다. VCUG, VCUG가 뭐냐? 이게 풀텀을 하면 보이딩 시스토 유레스로그라피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딩, 배뇨하는 동안에 시스토, 방광과 유레스로 요도를 그래피 촬영한다.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동안에 방광과 요도를 촬영하는 그런 검사 기법입니다. VCUG는. 예. 그래서 이제 VCUG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뭘 보려고 하는 건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DMSA 레날 스캔이라고 있어요. DMSA 레날 스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맥스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둘 다 동위 원소 갖고 하는 검사예요. 근데 보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DMSA 레날 스캔은 과연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검사고, 맥스리 스캔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검사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DMS에 얻어내는 정보가 무언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맥스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신증이 생기는 원인 질환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흔한 질환으로 우리 UPJ 옵석션 이게 있습니다. UPJ 옵석션은 유레터로 펠빅 정션, 다시 말해서 여기 유레터와 그 다음에 레날 펠비스라 불리는 이 공간 이 사이가 좁아져 있는 요 사이가 좁아져 있는 병입니다. 선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좁은 수도 있고요. 2차적으로 이런 혈관 같은 거에 의해서 눌려서 혈관 같은 게 눌려서 좁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선천 질환이죠. 이런 유피제 옵석션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치료 원칙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지쿠레터 리플렉스 이게 뭐냐? 소변을 보는 동안에 요관을 따서 조영제가 콩팥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병이죠. 예.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동안에 소변이 방광에서 아래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콩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위로 올라간 소변은 다시 소변을 본 직후에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방광 내에 굉장히 오래된 소변이 고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반복되는 요로 감염, 그리고 그 요로 감염이 된 콩팥의 소변이 이렇게 역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콩팥에 심반응을 만들게 돼. 심반응. 콩팥에 상처를 주게 되죠. 근데 이 상처는 아주 돌아오지 않는 불가역적, 비가역적 그런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를 입은 콩팥은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이 중복요관이라 그래서 요관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발생학적으로 두 개가 생겨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복요관이 되면 결국은 상부신단위와 하부신대 요관이가 서로 나뉘게 되는데 이 나뉘면서 이 요관 상부신단위 요관과 하부신대 요관이 각각 어느 하나는 협착이 좀 잘 오고 어느 하나는 역류가 잘 오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개구부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좀 다른 부분에 이렇게 개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플리케이트 유레터에 대해서 중복요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사진은 이제 중복요관의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이게 어느 부분에 중복요관이 있는 거지? 왜 이 사진을 보고 중복요관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거대요관증입니다. 이 거대요관증. 거대요관증은 직경, 요관의 직경이 1cm가 넘는 10mm가 넘는 요관을 거대요관증을 정의를 하는데 거대요관증은 이 폐색도 없고 역류도 없는 이 거대요관증이 있는 반면에 역류가 있는 거대요관증이나 또는 폐색에 있는 거대요관증이 있을 수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역류도 없고 그 다음에 폐색도 없으면 동반된 합병증이었다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요관꽈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유레테로실. 유레테로실은 보이는 것처럼 초음파에서 얇은 막을 갖고 있는 방광 내 공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요관이 방광에 들어가면서 이 요관의 막 하나가 이렇게 근육 이 결손이 있어서 이렇게 막성으로 요관의 끝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정면 요로 조영술이라고 하는 IVP, 인트라베노스 파일로그램을 찍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특징적인 모양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코브라 헤드 사인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역류가 있거나 뭐 수신증에 있을 때 비가역적으로 레날 스카링, 심반응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반응은 결국은 이제 발열성 요로 감염의 횟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발열성 요로 감염이 이렇게 올라가면 심반응이 생기는 위험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보시면 5번 정도의 요로 감염이 있으면 이미 반 이상, 반 이상에서 심반응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콩팥의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증에 연관된 질환이 요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천성 생식기 질환 중에서 이제 고환의 선천 질환을 보시면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음낭수정입니다.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아네코익 리전이 있고 고환이 보이는 이런 형태. 도대체 이 음낭수정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생기면 언제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환 질환 중에 이 급성 고환 질환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고환이 꼬이는 겁니다. 고환이 꼬이는 거. 스포마틱 코드가 꼬여서 고환에 이제 혈류가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뭐 시간이 지나면 고환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환 염전이 얼마나 중요한 질환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환 염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꼭 아셔야 됩니다. 고환 염전 소화비뇨에선 초응급 질환이에요. 무조건 고환이 아프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염증 질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고환 염전을 배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고환 주머니 안에 내려오지 않는 선천 질환을 정류고환이라 그래요. 정류고환은 고환이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콩팥이 생기는 원래 그러니까 현재의 콩팥 위치죠. 현재의 콩팥 위치인 그 몸 복강 위쪽에 후복막간의 그 복강 위쪽에서 있다가 점점 이 콩팥에 있는 혈관들을 끌고 고환 주머니까지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어떤 원인이든지 중간에 걸려서 안 내려오는 그 병을 저희가 정류고환이라 그래요. 정류고환은 보통 이제 12개월 넘어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 현재는 12개월 이전에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전에 수술을 하려면 어느 쯤이 가장 좋은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12개월 이전에 지금은 수술하자 그러고 적정한 그 개월수에 초음파를 해서 이 고환의 크기가 좀 자라지 않거나 그러면 좀 빨리 우리가 정류고환을 수술해줘야 고환 성장을 따라갑니다. 또 이제 정류고환이 있는 고환은 다른 정상 고환에 비해서 조금 특정 질병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류고환은 어떤 불리한 점을 갖고 태어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서 어떤 질환이 이 정류관일 때 더 정상 고환보다 증가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호한 외성기, 모호한 외성기, 성분화 이상이죠. 성분화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은 부신 증식 증후군이에요. 선천성 부신 증식 증후군. 그래서 컨제니탈 아데노 하이퍼플라지아 불리는 병이고요. 이게 모든 모호한 외성기의 60에 70%를 차지하고요. 특정 효소인 이 A21 하이드록실레이즈 디피션시가 제일 흔합니다. 95%가 이 효소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이 효소가 문제가 있으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 물질이 몸에서 증가가 돼서 그걸 검사해 가지고 이 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 이 병이 있을 때 외성기가 어떠한 모양을 보이는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 요거는 모양이 좀 정상적인 고환하고 좀 음경은 좀 다르죠. 보니까 이제 음경 피부가 위쪽에는 이렇게 잘 두툼히 살아 있는데 아래쪽에는 마치 폭염 수술한 것처럼 바로 귀두가 노출되어 있고 피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이등 쪽, 음경 등 쪽에만 음경 표피가 있는 이런 질환이 있는데 이런 질환 보고 이 애기는 뭐 자연적으로 폭염한 채로 태어났나 보다. 폭염이 해결된 채로 태어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환입니다. 무슨 질환이나 요도 하열이라는 질환이에요. 이 얘기는 다행히 요도 하열의 구멍이 여기 뚫려 있지만 요도 하열이 심해지면 구멍이 여기나 이쪽, 심한 경우는 더 아래쪽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음경의 표피가 위쪽에만 있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폭경 수술이 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래쪽으로 있게 되면 다른 성분화 이상이나 다른 생식기 질환에 공통적으로 나타낼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병입니다.